혹시 음모는 아닐까? 어떤 사람들, 특히 이와 사분면에 속한 이들은 종종 은행을 통제하는 소수의 엄청난 부자 가문들이 전 세계적인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음모 이론은 사실 상당히 오래전부터 떠돌던 이야기이기도 하다. 정말로 그런 음모가 존재할까? 나는 모르겠다. 그런 게 가능하기는 한가? 물론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소수의 대단한 부자들이 엄청난 액수의 돈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소수로 이루어진 하나의 집단이 과연 세계를 제어할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는 세상은 서로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한쪽 사고면의 사람들과 또 그와 다른 사고방식을 지닌 반대쪽 사고면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은 모두 이 거대한 돈의 게임을 하고 있지만 마녀사냥 이와 에스들은 오른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아내려 하지 않고 오히려 마녀사냥을 하려 든다. 불과 몇 세기 전만 해도 전염병이 돌거나 공동체에 안 좋은 일이 닥치면 마을 사람들은 마녀사냥을 했다. 마녀사냥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비난할 상대는 찾는다.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고생하는 근본 이유가 그래서 정보 부족한 탓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자들의 탓을 돌리는 것이다. 영웅이학도 그러고 보면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새로운 경제 도사들이 나타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마법 공식을 내놓지 않는가? 1970년대 후반에 헌터 형제들이 온 세상을 매점하려 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새로운 투자 천재들이 있다. 그들은 텔레비전에 출연하고 인터넷에 들여내고 그래서 수강을 받고 그거 뭔가 사기를 하면 똑같이 달려들어서 같이 사들인다. 경기가 상승할 때마다 영웅들이 있고 경기가 하락할 때마다 악당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대개 같은 사람들이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금전적인 무지 대신에 화형시킬 마녀나 비난을 퍼부을 음모를 요구한다. 은행가가 아니라 은행이 되라. 내가 이 개인의 이름이 은행이 되자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20대 중반의 일이다. 하지만은 그것을 은행의 일자리를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한참 더 나아간 고급 교육을 받게 될 참이다. 내 부자 아버지는 내게 주택 융자와 부동산 금융 같은 것으로 최고의 시간이었고 최악의 시간이었다.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86년 96년 사이에서 최악의 시기였지만 반면에 최고의 시기이기도 했다.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이렇게 변화 속에서 너는 우리 앞에 가장 거대한 부호 이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악성 대출을 발행하는 저축은행들이 무너졌을 때는 수십억 달러의 예치금이 공중분해될 위험에 처했다. 그 돈은 반드시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야만 했다. 돈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보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간단하게 1986년에 세금 계획하는 고소득층 E와 S들이 의존하고 있던 세법상의 허점들을 상당수 없애버렸다. 부의 이전, 현금 흐름 사분면의 왼쪽 면에는 이들이 고생을 하는 동안에 B와 I 사분면에 속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오히려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었다. 정부가 돈과 자산을 일부 사람들에게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 덕분이었다. 세법이 수정되어서 기존에 투자할 이유를 제공해줬던 편법들이 사라지자 부동산을 구매해봤자 돌아오는 결과는 돈을 잃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투자자 중에서 대다수는 고연병의 봉급생활자나 의사, 변호사, 은행가가 은행이 되라. 기술적이라보다는 감정적. 요컨대 왼쪽에는 사분면에서 오른쪽에는 사분면으로 옮겨가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감정적인 문제다. 사분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사분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하게 보이는 이유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분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실제로 그리 어렵지가 않다. 한번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런 감정적인 생각들은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감정적인 생각들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반응을 하기 때문이다. 현금으로는 사부면의 건너편으로 옮겨오고 싶다면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지지해줄 친구들을 찾아야 한다. 훌륭한 투자자가 되는 비결은 이루어지는데 조연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두려움과 탐욕 같은 것이 휘둘릴 필요가 없다. 패자들은 실제 삶에서도 똑같이 행동한다. 사랑이 있으면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 희망이 없는 직장에 머무는 사람, 오래된 옷이나 다시 사용하지 않을 물건들이 집착하는 사람, 아무 미래도 보이지 않는 마을에 계속 사는 사람,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이들과 계속 친구로 지내는 사람. 감성 지능은 통제할 수가 있다.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 두려움의 고개를 쳐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된다. 자기보다 안정, 위험 관리보다는 위험 피하기, 영리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집중받아서 다각화, 나는 어떻게 하지? 위험에 관한 지혜는 물론 가끔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결정일 수도 있다. 언제 포기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너무나도 고집해서 이거 방법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인데도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언제 포기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계속 가야 할지를 아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모든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미 성공적으로 다리를 걷는 사람들이 또 스승을 참는 것이다. 거인들은 종종 발이 걸려서 넘어지지만 지렁이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땅을 파고 기어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잃는 사람들은 이기는 길을 거부하고 지는 길을 따른다. 돈을 잃을 시간 오른다는 생각 속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지는 길을 거부하고 이기는 길을 찾아간다라는 거죠. 겁먹지 말자. 내적인 여행, 한 사부면에서 다른 사부면으로 옮겨가는 것은 내적인 여행이다. 그것은 하나의 핵심적인 믿음과 기술적인 능력이 결합해서 새로운 핵심적 믿음과 새로운 기술적 능력의 결합으로 가는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다. 안전한 직장이라는 감정적인 사고방식에서 경제적인 자유라는 감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는 과정도 비슷하다. 개인적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 하나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직전에 부자 아버지가 해준 말이다. 포기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다. 나는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그런 생각이 현실적으로 잘 될 리가 없어. 그건 나한테 너무 비싸.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돈을 잃는 데 대한 두려움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들은 절대로 혼자서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전문가의 일을 맡기고 간섭하지 않는 편이 낫다. 나는 전혀 두려움 없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버는 전문가들을 많이 한다. 그러나 그들 역시 자기 자신이 돈을 걸고 투자할 때는 잃는 데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큰 나머지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기. 1978년 나는 안정적인 직장에 있던 제락스를 그만두고 안전망이 없는 힘든 길을 선택했다. 도전했다는 거죠. E와 B의 갈등, 핵심적인 감정 가치는 서로 다른 관점을 유발한다. B와 I의 갈등, 사업 소유들과 투자자들, 즉 주주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긴장감이 존재한다. 주주총회에서 우리 중력들이 더 신속하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용기가 필요합니다. 중력들의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회사 전용기도 살 필요가 없겠죠. S와 B의 갈등, 나는 그런 변호사 같은 똑똑한 S들이 B를 위해서 수행은 달리 거래 쓰고 성사시켜주는 관계가 자주 목적한다. 그리고 거래가 끝나고 나면은 변호사는 속으로 화를 낸다. B는 그 거래로 수행은 달러를 버는데 변호사인 S는 시간당 수당만 받기 때문이다. 변호사 S는 이렇게 말한다. 일은 다 우리가 했는데 돈은 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건. E와 I의 갈등, 또 다른 예는 은행가가 투자가에게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해주는 경우이다. 투자가는 세금도 내지 않고 수십만 달러를 벌지만 은행가는 봉급생활자인데다가 세금마저 많이 내야 한다. 한편 I는 투자가는 이렇게 말한다. 아마없어서 이 친구도 왜 이렇게 까탈스러운 거야.
겨우 대여를 한번 받으려고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다 준비한단 말이야? 감정적인 불안한 결혼. 내가 아는 한 감정적으로 불안한 결혼을 하는 부부가 있다. 아내는 직장의 경제적 안정을 준다고 믿고 철저인 이인 반면에 남편은 스스로를 잘 나가는 아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다. 남편은 자기가 미래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S타입으로 이런 사람이었다. 결혼을 했거나 진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기혼자이거나 진지하게 사귀는 상대가 있다면 현금 흐름 4분면에서 당신이 주로 수입을 올리는 4분면의 원을 그려보라. 그런 다음에 당신의 배우자나 파트너가 수입을 올리고 있는 4분면에 또 원을 그려라. 이런 일을 하게 하는 이유는 두 사람이 서로의 수입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종종 서로 대화가 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부자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사이의 전투는 돈 공포증. 나는 돈을 이를 위해 매매해서 더 거듭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안다. 돈은 여러 종류의 심각한 감정적인 공포증을 불러일으킨다. 나도 그런 공포증을 갖고 있다. 돈이 감정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식시장을 한번 들여다봐라. 다른 모든 시장에는 거기에는 논리가 없다. 오직 욕심과 두려움이라는 감정만이 존재할 뿐이다. 성금을 조금 내고 매월 월급으로 갚아나가면 됩니다. 그런 논리적인 사고는 저 멀리 사라지고 만다. 감정적인 생각은 논리적으로 틀린다. 감정적인 서로 다른 사고면, 서로 다른 논리,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행동, 서로 다른 결과, 이 모든 것이 동일한 감정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다. 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이성적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고 싶지 않다는 표현을 할 때다. 예를 들어서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많은 경우 이런 식으로 말한다. 오늘은 운동하러 가고 싶지 않아. 그러나 이들은 논리적으로 자신이 운동을 하러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수가 자신의 느낌을 통제하지 못하고 또 감정이 사고를 지배하게 내버려둔다. 24대1 감성적이더네 이성적이더네. 너무 화난 나머지 나중에 후회할 말만 내뱉는다. 내게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너무 매료된 나머지 또 데이트를 하거나 사귀거나 혹은 심지어 결혼하기까지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런 슬픔에 젖어서 주체를 못할 정도로 펑펑 울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을 것임에 뻔하면서도 내가 상처를 뱀 공포증. 내가 비행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뱀 공포증을 갖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다. 전투기가 격추당했을 때 야생에서 생존하는 법에 대해서 수업 도중에 강사가 해롭지 않은 뱀을 가져와 그것을 먹는 법을 보여주었을 때였다. 다 큰 어른이었던 그 친구는 갑자기 자리에서 훌쩍 뛰더니 비명을 지르면서 강의실을 밖으로 나갔다. 그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었다. 뱀에 대한 공포심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 부모인가 아이인가 이런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성이 아니라 당신의 부모는 이렇게 말한다. 너는 돈을 많이 저축해야 해. 그러나 당신 하나 아이는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휴가를 가고 싶은걸 휴가비는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되잖아. 성인이 되면은 현금으로 사분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우리는 성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모나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과 일 그리고 투자를 성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자기 하나의 대화, 하나의 사분면에서 다른 사분면으로 옮겨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있어 과정에서 한 사분면에서 논리적으로 보이는 것이 다른 것은 그런 것이 아님을 기억을 해라. 현금으로 사분면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 문제다. 현금으로 사분면은 왼쪽 면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무엇을 하는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B나 I가 무엇을 하느냐는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고방식과 본질이 핵심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다. 좋은 소식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는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실 그것은 공짜로도 할 수 있다. 반대로 나쁜 소식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핵심적인 생각이나 친구와 직장 배운 것들을 바꾸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이 책의 제목이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니
좋은 직장을 얻어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가 아니라 생각하라 그러면은 투자자가 되리라 인데 그 말은 이유가 있다.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군중을 따라다니기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 부자들이 지닌 최고의 자산은 다른 이들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방식이다. 사람들이 하는 대로만 하면은 결국 다른 사람들 같은 것만을 얻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 내게 현금으로 사분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려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당신이 하는 일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먼저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죠. 다시 말해서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라는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다. 당신은 초록색 집 4채를 사서 빨간 호텔 하나로 바꾸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불효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초록색 집 4채를 사서 빨간 호텔 하나만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불효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오래전에 목표 설정에 관한 강좌를 들은 적이 있다. 되라, 하라, 가지라.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되라, 하라, 가지라. 목표란 세 단어 중에서 가지라에 해당한다. 가지라. 목표는 되게 좋은 몸매를 갖고 싶다거나 배우자와 완벽한 관계를 싶다. 또 혹은 수백 갖고 싶다. 이런 것들인데 강사는 완벽한 몸매를 갖는다는 목표를 예로 들어서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경우 당신의 집은 투자, 가격은 늘 오르기 때문에 천천히 부자가 되어라. 분수에 맞게 아껴 살아라. 시간을 내서 현금으로 사후면에 오른 면에서 필요한 것들에 관해서 배우고 공부한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빨리 움직일 수 있으며 바라는 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 책은 해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기존의 다른 관점에서 경제적인 도전과 목표를 바라보기 위한 것이다.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만 하면 결국 다른 사람 같은 것만을 얻게 된다. 이랬지. 모노폴리 게임에서 부자가 되는 비밀에서 당신이 기억할 것이다. 초록색 집 4개를 사서 그런 호텔 하나와 막 바꾼다. 사실상 그것이 전부다. 그리고 그게 바로 김과 내가 현실에서 활용한 투자 공식이자 그렇다. 부동산 시장에서 아무렇게 들어섰을 때 우리는 가진 돈을 모조리 끌고 모아서 소형 주택들을 최대한 많이 사들였다. 그리고는 경기가 나빠졌을 때 4개의 초록색 집들을 팔아서 그들은 빨간 호텔을 하나 샀다. 그리고 나자 우리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대한 빨간 호텔과 임대형 아파트, 작은 창고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우리의 생활을 지탱해 주었기 때문이다. 햄버거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혹시 당신이 부동산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햄버거를 만들어 그것을 중심으로 사업을 구축하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판매하면 된다. 몇 년만 있으면 현금 흐름이 증가해서 당신이 지출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돈을 잃으면 평생 동안 빚을 갚으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을 준다는 것은 내게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린다. 매일 당신의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아가는 집을 부채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하다. 부자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은 쉽다. 부자들 하는 대로 하는 것은 쉽다. 부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학생 시절의 성적이 좋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간단하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려고 학교에 갈 필요는 없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절대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다. 내가 사람들이 꼭 읽어보려고 추천하는 책이 한 권인데 나폴레옹 힐을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생각하라. 부자가 되리라. 나폴레옹 힐. 숫자는 위험을 감소시킨다. 부자 아버지에게 배운 이런 간단한 교훈이 없었다면 나는 열정을 발휘해서 내가 꿈꾸던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었을 것이다. 누가 돈을 내고 위험 부담을 지는가? 사분면의 왼쪽 면의 위험을 뿐만 아니라 그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위험 부담을 지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사람들은 다 돈을 내고 위험을 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오른쪽 면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란다. 왼쪽 면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위험 부담을 지는데 오른쪽 면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받고 위험 부담을 진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한다. 부자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그게 바로 사분면의 왼쪽과 오른쪽의 큰 차이지. 그게 바로 왼쪽 면이 오른쪽보다 더 위험한 이유기도 하고 왼쪽이
어차피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조금이나마 시간을 들여서 현금 흐름 4분면에 오른면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들도 위험하기나 마찬가지. 병이 들거나 다치게 한다면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사고를 오른쪽이 더 안전하다. 재미있게도 삶이 더욱 안정감이 있게 유지되는 4분면의 오른쪽 면이다. 가령 당신이 일은 더 적게 하고 돈은 더 많이 창출하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신은 직장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일자리도 잃을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다. 고급 투자가들은 시장이 불황이든 호황이든 걱정하지 않는다. 그들이 가진 지식 덕분에 어떤 경우라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 투자가들은 자기 돈을 잃을 리스크는 적게 지면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다. 투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리스크는 큰 반면에 수익은 적다. 내가 보기에 모든 위험은 현금 흐름 4분면의 왼쪽에 있다. 위험은 왼쪽에 있다. 어째서 왼쪽이 더 위험한가? 숫자를 읽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 부자 아버지는 말했다. 집을 살 때 너희 아버지는 집이 자선이라는 은행가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였지. 위험하다. 위험한 것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세상에서 A 학점 학생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 다음 그림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영혼과 감정과 정신과 신체가 이렇게 있는데 정신적으로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도 감정적으로 교육이 부족할 수 몸에 겁이 질리면 반드시 해야 할 일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 보라. 클린턴은 섹스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아들 부시는 재임 시절 자신이 한 실수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다.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인간적인 행동이지만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범죄다. 그것은 위증죄라고 부른다. 증거를 발명하기까지 1014번의 시행착오를 거쳤다는 비판에 대해서 토머스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1014번 실패한 것이 아니요. 작동하지 않은 방법을 발견하는 데 1014번이나 성공한 것이.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충분히 실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을 다시 보자. 그는 직장에서 노후 자금으로 해서 이렇게 자기 일하기다. 자기 일하기. 가장 큰 지출을 내는데 아버지는 재무제표를 봤을 때 겉으로 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고생하는 이유는 지출 문제에서 역시 함께 늘어나기 때문인데 지출이 그래서 그렇다. 자유를 찾아서 움직여보자. 현금 흐름에서 변화는 쉽지 않다. 내게 있어 4분면을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너는 벌써 직장에 있잖아. 너무 위험하지 않아? 그러나 실패 어찌라고 대학원에 가서 따지? 의사가 되어야 해. 그래서 돈을 벌지? 뭐 등등 이런 것들. 4분면을 바꿀 때 마찬가지다. 나는 비사분면에서 기업가가 되겠어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것은 골수 흡연가가 내일은 담배를 꼭 끊겠어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흡연은 감정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신체의 중독 현상에 따라서 흡연가는 감정 및 영적 도움 없이는 담배를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과 섹스 중독, 쇼핑 중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중독은 자신의 영혼 속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시도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죠. 성공이라는 뜻은 내가 부자 아버지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던 이유 중에서 나를 가르칠 자유시간이 넉넉했기 때문이다. 돈을 벌었고 돈이라는 뜻은 B와 I 사분면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지능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지식이 필요하다. 부자 아버지는 이 금융지능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것보다도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모으고 돈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며 또 얼마나 오랫동안 그 돈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현금 흐름 4분면을 보면서 자유라는 것을 부채라는 뜻은 뭘까?
인구의 90%가 현금으로는 사법면허 왼쪽에서 일하는 것은 그 사법면허 학교에서 배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배워서 그렇다는 거죠. 정해진 공식대로 제도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 보자. 아이는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직장을 얻고 또 어느 정도 뭐 차를 구하고 뭐 하고 또 어느 날 이 젊은이들은 또 특별한 사람을 만나고 또 결혼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비생산적인 일에 너무 빠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째서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나?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주된 이유는 학교와 가정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안정에서 찾아. 이 책의 흐름에서 볼 때에 만약 당신이 이미 경제적인 자유를 찾았다면 나는 축하합니다 라고 말해줄 것이다. 부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당신이 택한 길을 말해주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경제적인 자유는 공짜일 수 있지만 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 중에서 한 분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자, 당신은 진정한 사업가인가? 내가 교사가 된 이유는, 내가 비사업면에서 교사가 된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돈을 얼마나 벌든지 평균 점수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배우고자 하기만 한다면 누구에나 금융교육을 해주고 싶었다. 멘토들과 나의 길을 찾아서 이 길을 잃는 누군가는 지금쯤 의아해하고 있을 것이다. 왜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싫어하나? 왜 학교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 회의를 느끼고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진다는 것이 공부를 해보면 호기심은 내 영혼을 자극하고 나는 교육 사업가가 되었다. 만약에 이런 호기심이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작가가 되지 못했을 것이며 재정관리를 교육하는 계획을 개발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영적인 교육이 나를 삶의 길로 인도한 것이다. 삶의 길은 우리의 정신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 제도권 교육에서는 길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니다. 물론 학교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 그저 나 자신은 정규교육 제도 안에서 내 길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삶의 길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이 많은 돈을 벌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왜? 자, 그리고 첫 수업에서 강사는 이렇게 영혼, 감정, 신체, 정규요원 A 학점을 위한 것이지 나 같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따라서 만든 하나의 틀을 만드는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시대의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 뮤추얼 펀드에서 맡긴 데는 65세가 되었어야 그 사람들이 제대로 했는지를 알 것이고 이렇게 너무 늦어진다는 거죠.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라. 낮은 리스크로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을 현금 흐름 사분면의 왼쪽 면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정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다는 데 있다. 내 정하는 그런 위험을 피하지 말고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려는 것이다. 위험을 감수하라.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열심히 공부해서 안정적으로만 하지 말고 삶의 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학교와는 다른 교육을 제도권에서 하는 것과 달리 배워보라. 블루칩 주식, 뮤추얼 펀드, 안정지향적인 투자가들은 주로 블루칩 주식을 한다. 왜냐면은 주식 시장이 붕괴되면 블루칩 주식이라도 해서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펀드 매니저에게 돈을 맡길 때보다도 뮤추얼 펀드, 거대한 경제 격변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제는 거대한 경제 격변이 일어나서 만번의 준비가 갖춰진 상태다. 이런 경제적인 격변은 늘 구시대의 종말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예고한다. 수정고소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요사키. 다각화를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각화라는 말을 대단히 많이 사용한다. 그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다각화 전략은 잃지 않으려는 투자 전략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기기 위한 투자 전략이 아니다. 성공적인 투자자나 부자 투자가들은 분산 투자를 하려는 한다. 그들은 노력을 한 곳에 집중한다. 세계 최고의 투자가인 워런 버핏은 다각화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채택한 전략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일반적인 다각화 전법을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전략이보다 전통적인 투자가들이 사용하는 방식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한 것이다.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트폴리오의 집중화 정책이 투자가가 특정 사업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그 경제적인 특성에 대해서 익숙해짐으로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워렌 버핏은 분산 투자를 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의 집중화를 통해서 그건 확신한다 이 말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기대고 있다. 정부에서 기대고 있다. 나는 그런 금전적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 정부가 기존의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인상하려 된다면 탈출이 가능한 이들은 세금이 낮은 나라로 도망갈 것이다. 엄청난 변화가 목전에 다가왔다. 나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말이 기억한다. 엄청난 변화가 목전에 다가와 있다. 커다란 변화. 투자자가 아니면서 투자하기? 진짜 이자율은 얼마인가? 부자 버전 그분이 지불하는 이자에서 업계 평균은 은행 업계에서는 주택 융자의 수명으로 평균 7년을 잡는다. 이는 은행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7년마다 새 집을 사거나 재융자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은행은 원리의 융자금이 돌려받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담보융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단어는 프랑스어의 담보융자. 부동산의 정의, 다시 말해서 돈은 눈이 아니라 머리로 봐야 한다. 담보. 머리로 봐라. 정부와 시대의 연금 계획은 이렇게 연금은 좋은 소식은 정부와 시대의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연금. 오늘의 65세 정년 퇴직을 해서 확정기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75세가 될 쯤에 돈이 바닥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정부의 확정급 여형 연금 계획은 어떤가? 1998년 사회보장제도를 살립시다라는 클린턴 호소는 그들은 지지와 호응을 얻었다. 사회보장. 산업시대의 연금계획과 정부와 시대의 연금계획의 차이는 뭘까? 변화는 이미 수억 명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협했고 교육을 많이 받은 아버지는 정부의 공무원 연금이나 사회보장제도 같은 산업화 시대의 연금계획을 믿었다. 우리는 투자가가 되어야 한다. 그런 것을 믿지 말자 이 말인 거네요. 우리는 산업시대의 노후계획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정부와 시대의 연금계획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제 스스로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신의 대차대조표는 부채가 늘어나나? 부채가 없나? 은행 대차대조표는 자산이 늘어나고? 융자금을 모두 갚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제가 융자금을 다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 집 자산이 되나요? 대부분의 경우에 대답은 아니요. 거기는 이유가 있다. 하나는 기본 유지비와 관리비 때문이다. 부동산은 자동차와 비슷하다. 설사 집을 공짜로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관리하려면 여전히 돈이 들어가는데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것이 잘못되기 마련이다. 아이 사보면은 적게 일하면서도 더 많이 벌며 세금을 적게 낸다. 아이 사보면은 할리우드의 한 유명 인사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투자 수익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것인데 리스크를 극도로 싫어하여 오직 안전만을 추구하고 돈에 은행에 넣어두는 사람, 또 투자를 일으키려 하는 사람들 안정적이고 위험은 제거될 수가 있다. 좋은 소식은 위험을 크게 줄이거나 또는 심지어 완전히 제거할 수 있으면서도 진정한 투자가는 돈을 재빨리 회수하고 싶어한다. 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있다. 당신의 은행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부자 아버지는 몇몇 은행가들과 거래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무지하고 돈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종종 그들이 신뢰하는 이들의 의견이나 조언을 구해야 한다.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저 진실을 말할 뿐이다. 은행가가 당신의 집이 자산이라고 말할 때 사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당신에게 완전한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당신의 집은 자산이긴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그것이 누구의 자산인지 말해주지 않는다. 재무보고서를 읽을 줄 안다면 당신의 집이 당신의 자산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당신의 집은 바로 은행의 자산이다.
부자 아버지가 부자 아빠가 나눈 앞에서 자산과 부채에 대해 어떻게 정의했는지 기억하는가? 자산은 내 지갑에 돈을 넣어준다. 부채는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간다. 사범면의 왼쪽 면에 일치한 사람들은 그런 차이를 굳이 알 필요가 없다. 그들은 대부분 직장과 근사한 집에 있을 때 행복과 안정감을 느낀다. 그들은 자신이 그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통제하고 믿고 있다. 그들은 영자금을 내는 한 아무도 그 집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그러나 오른쪽 면에 있는 사람은 차이를 알아야 한다. 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금융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사실 돈을 둘러싼 큰 그림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영리한 사람들은 주택, 용자금, 대차 대접해서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부채, 그건 부채다. 주식 중개 이런 투자자인가? 투자업계에서 일하는 많은 그 사람들의 주식 거래인. 그래서 그들은 I 사범이라도 S 사범이라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소매점 주인이 도매 가격으로 물건을 사서 소매 가격으로 파는 것과 비슷하다. 이제 주식 거래인들. 공인회계사로 일하는 내 친구 몇몇이 말하기를 전문 일으키려 그들 스스로 말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사람들. I 사범에서 수입을 얻는 장점은 I 사범에서 수입을 얻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돈을 버는데 주력하는 것이다. 부자들이 더욱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수백만 달러를 벌면서도 합법적으로 그 돈에 대해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입 부분이 아니라 자산 부분에서 돈을 번다. 자산, 근로자가 아니라 투자자로서 돈을 버는 것이다. 투자에서 나오는 수입이다. 어떤 사람이 주택용 투자용으로 구입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준 경우를 생각해보자. 만약에 임대료 수입이 그 부동산 자산을 유지하는 비용이 가능하다면 퇴직연금 계좌는 투자인가?